조선시대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신분이 집을 결정짓던 사회였죠.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토지와 집을 상속받고 대대로 물려주며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평민이나 천민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죠. 직접 집을 짓는 것도 어렵고 땅을 소유하는 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방에서는 소작농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고 그 수확의 절반을 바쳐야 했죠. 도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관청이나 양반계 소속돼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공공임대 혹은 월세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 사회적 위치가 낮다는 의미였고, 이는 곧 인생 전체의 한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호패법이나 양안제도처럼 사람과 땅을 철저히 기록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누구 집 아들인지, 어디 사는지,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 국가가 다 알고 있었죠. 그 덕분에 부는 양반에게 집중됐고 하층민은 구조적으로 집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신분의 증거였던 셈이죠.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요? 누가 어디에 사는지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삶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강남, 학군, 브랜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단순한 주소 이상으로 평가되는 사회. 사실 이 구조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전세 비슷한 제도도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 있는 상인들이 그 일정 금액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사용하는 관행이 생긴 거죠. 전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어진 점유 방식이 제도화된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양반가의 하인들 중에는 수십 년간 한 집안에 충성을 다한 끝에 작은 방 한 칸을 하사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고도 아파트 한 채는커녕 보증금 마련도 버거운 현실과 맞닿아 있죠. 그 시절에도 긴 세월을 바쳐 충성을 다해도 집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며 토지와 가옥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양반 지주는 여러 채의 가옥을 보유하며 세를 놓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임대 사업자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났고, 도시 외곽이나 변두리 지역에는 집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빈민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내내 집은 단지 사는 공간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는 지표였습니다. 집을 소유했다는 것은 단지 생활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를 넘어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는 사회적 인증이기도 했죠. 결국 내 집 마련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층 구조와 얽힌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헌이나 실록에서도 집을 둘러싼 갈등이나 소송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와 관련된 집 소유권 분쟁은 흔한 일이었고, 일부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는 마지막 재산이었던 집 한 채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신분 상승을 노리는 중인 계층이나 상인은 집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집에 대한 집착과 상징화로 이어지며 현대어의 부동산 집착 문화로 연결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당시에도 주거지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요 관청이나 왕궁 근처 큰 시장 인접 지역은 집값이 비쌌고, 그런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곧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강남, 목동, 분당 같은 지역에 사는 것과 비슷한 인식을 불러왔죠.
조선시대에도 입지에 따른 계급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18세기 후반 정조 시기의 호구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한 고을 전체에서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20에서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인 이하의 계층에서는 집을 가진 비율이 극히 낮았고 대부분이 새거, 즉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서민들은 대체로 가족 단위로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지어 임시로 거주하거나 공공 업무를 담당하며 제공받은 관사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유교 가치관 속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공간, 조상을 모시는 장소, 가부장 중심 질서의 상징이기도 했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지속성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내 집을 가졌다는 것이 단지 거주 안정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위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신분 간 주거 이동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양반께서 몰락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분은 유지되었고 반대로 천민이나 평민이 상류 주거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분 상승형 이사는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주거 이동이 신분 상승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거주하며 사회적 위계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내 집 마련은 신분이라는 제도적 장벽과 경제력이라는 현실적 조건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끼거나 정부의 청약 제도에 기대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에 집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특권이자 사회적 인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집착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계급을 상징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수단이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인생의 성패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즉, 조선시대의 부동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민과 고통이 얼마나 오래된 문제 위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어렵고 그것은 단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반영이기도 합니다.